우리 울산을 고도 성장으로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이들 주력 산업들이 최근 들어 점차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이미 감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반갑지 않은 보도도 접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울산이 변화무쌍한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그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울산을 이끌고 나갈 새로운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그 실마리를 환경산업에서 찾자는 주장 또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 진단에서는 현재 우리 울산의 환경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또 환경산업의 육성의 필요성과 또 그 육성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 경영학부 정헌배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큐바이오텍 박용석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울산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이병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주간에 걸쳐 방송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첨단 미래 산업인 환경 산업의 중요성과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울산 진단에서는 그 마무리 시간으로 새로운 선택 환경 산업이라는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환경 산업의 의미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정헌배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산업은 우리 인간이 감히 쉽게 정의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입니다. 실제로 작게는 이 자원 절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생태계 보호까지가 환경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의 개념이 기업의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환경산업의 정의는 광의로 볼 때는 이런 환경 제품이라든지 오염 방지 산업이 환경산업이 될 것이고 협의로 봤을 때는 오염 방지 설비 산업 등이 우리가 환경산업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환경 오염 방지라든지 또 그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환경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은 어느 범주에 포함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히 좁은 의미의 환경 산업이 지금의 오염 방지 산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환경 산업도 산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 규모가 있어야 될 텐데 현재 그 환경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라든지 또 그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환경 산업이 좁은 의미에서의 오염 방지 산업 또는 오염 설비 산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 시장 규모가 약 한 1,000억 내지는 2,000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올 수가 없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지금 발아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설비 산업이 위주가 됐고 그래서 그건 한 10조 내지 20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이병호 교수님. 예. 네. 우리나라 산업은 적게는 약 한 30-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따라간 분야는 약 한 70-80%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 산업이 우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환경 컨설팅 이게 우선 발전을 해야지 여기에 의해서 이제 파생적으로 쭉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우선 짚고 차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이 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성장의 속도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우리 IT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듯이 환경 산업도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발전은 지금 뭐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를테면은 우리 환경 호르몬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류의 존망을 논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까지는 우리는 아직 짐작도 못하고 있고 현재는 뭐 아주 그 임박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미래를 여기서 점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울산의 환경 산업 어떻습니까? 우리 방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울산의 환경산업 역시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산업 수준에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건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울산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집산지고 해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목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해서 전문적인 어떤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 같은 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이 실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노하우는 나름대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또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나름대로 상당히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어떤 고등교육기관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산업 발달을 위한 지식 인프라는 대단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 등의 부족에 대한 외부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아직까지 우리 울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급 기술 인력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성장 잠재력은 대단히 높으면서 그걸 구축할 만한 기반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은 못 된다. 그렇게 대충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 교수님. 이번에 울산 MBC 창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취재진과 함께 유럽을 다녀오셨죠? 환경업체를 많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들을 방문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한 업체는 환경을 설비를 중심으로 한 환경 산업을 사업체로 하고 있는 기업과 그다음 이제 환경 경영을 통해서 이 환경 산업에 신규로 진출하게 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방문했습니다. 특히 영국에는 AEAT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옛날에 공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환경 산업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세계적인 환경 컨설팅 회사가 된 사례였고요. 네.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 제조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난 환경 관리 우수성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 산업에 진출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지멘스의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선진국을 이번에 보시니까 이 선진국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와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환경 산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랐을 것인데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선진국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경제적 그러니까 우수성이 측면에서 문화적 우수성 측면에서 그렇지만 환경적 우수성도 상당히 선진국의 복합적인 어떤 척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이란 문제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가 다 시스템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선진국의 유형들이 대다수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었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예.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의 기술 수준 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야마다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크게 부족해서 부족한 것보다도 대개의 경우에는 좀 마무리 기술, 그러니까 기술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적용시킬 때고 마무리,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술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불신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해결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도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울산도 이제 산업 구조를 좀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이 환경 산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 울산에 그 환경 산업을 울산에서 육성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울산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모든 여러 가지의 그 환경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중화공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후 오염 방지 기술 쪽으로가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밀양의 뭐 환경 호르몬 제거 기술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낙동강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을 식수로 쓰고 있는 데는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런 기술도 좋은 기술이고 특히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환경을 해결하지 못하면 수출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네.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산 그 중소기업 그리고 그 산학 협동에 의해서 지금 좋은 결과 거의 돌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발표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이런 건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박 사장님. 네. 지금 환경 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네. 울산이 그 환경 산업을 육성하기에 어떤 점이 유리하겠습니까? 예.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SK로부터 벤처 형태로 이 업체를 시작을 했는데 그 최초의 자리로 울산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울산이란 게 이 교수님이나 이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미지상으로 일단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굉장히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기술을 또 요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기술에 대한 발판의 가장 척도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에서 어떤 기반을 제대로 된 그 명성을 얻는다면은 다른 데서는 혹은 세계적으로도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은 수요가 있고 또 기술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울산에서 이 새로운 환경 산업체를 시작하셨다. 네. 그 세계적으로 자. 볼 때 그 실제로 산업이 성립하려 그러면 시장이 있어야 되고 네. 시장이 성립하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 단초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방금 우리 박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전 세계적 추세도 부합하는 그런 어떤 판단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처음에 우리 환경산업의 개념에서 말씀하실 때 이 환경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울산이 이 모든 환경산업을 다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울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하고 뭐 또 같다고 보겠습니다. 네. 뭐 아직 그거에 대한 토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환경 산업을 일으키기가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우선제 그 환경 산업이라면은 사전 오염 예방 기술이죠. 그러니까 뭐 청정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사후 오염 방지 기술. 대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대개 이제 사후 오염 방지 기술 쪽으로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공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비철금속의 그 중금속 오염 내지는 그 사전 오염 방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게 산업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산업이 외국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혹시 물으시는 의미가 바이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 물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그럼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네. 저 교수님,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사회 전체 시스템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특히 정부의 노력이 아주 각별하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 뮌헨 이 수도가 있는 바이에른 지방에
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어떤 전략적인 구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형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미래형 자동차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특정 자동차 회사가 이 수소차를 개발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바로 상품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병원으로 치면 임상 단계가 필요하듯이 이 미운엔 국제공항에 이런 이 수소차 정류소를 급유소를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서 실용화를 갖다가 일단 검증하도록 그 정부가 지원해주고 실제로 또 주유소를 급유소를 하는 이 사람들한테도 정부가 50% 정도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네. 급유소는 바이런 지역 어디를 하더라도 50%씩 무조건 지원하도록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예. 이번에 정부에서는 미래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환경 산업, 또 정보 통신 분야 예.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 중에서도 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 1조 원을 그 기술 정책 자금으로 지금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우선 환경 기술 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것도 특히 산업화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네. 가시적인 효과를 좀 얻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5월 4일쯤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발표회장에 가봤었는데요. 대부분의 기술은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는 이번 기회에 상당히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저 국장님. 울산시에서는 이번에 저 미래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네. 뭐 미래 산업팀입니까? 네. 네, 새롭게 신설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팀인지 또 무엇을 하게 되는지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사회자님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울산의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각각 어떤 산업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이 중화고음되어 있는 장치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21세기에도 적합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21세기에는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그런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인식을 하지 못하고 놓치면 예컨대 외국에 의해서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철광공업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던 영국의 그레스고 같은 경우가 제대로 산업 구조 조정을 못해서 지금 아주 낙후된 도시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 가까이는 대구나 부산이 과거의 신발 산업이나 섬유 산업이 한창 호황을 누릴 때 거기에만 만족해가지고 적절한 구조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산업 구조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이 비록 지금으로는 비교적 호황을 누리고 있고 비교적 경제적인 상태가 안정되었다 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이러한 그런 게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우리도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입각한 어떤 그런 산업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에 적합한 산업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산업을 육성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모색을 해보고 또 실제 적용을 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우리 조직 개편이 해가지고 일단 팀 단위로 6명의 직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산업이 울산 지역에서 21세기를 향한 적합한 산업인지를 찾고 또 그렇게 찾은 적합한 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을 할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바로 미래산업팀입니다. 네. 자, 이처럼 이제 환경산업이 유망하고 또 발전해 가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환경산업이 뒤떨어져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환경산업이라는 개념을 첨단 산업 내지는 특별한 산업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산업은 무슨
최첨단의 기술이 필요하고 바이오텍이 필요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유럽의 선진국을 다니고 선진 기업들을 보고 정부를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286, 386, 486 컴퓨터가 있어도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듯이 네. 환경산업의 저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얼마든지 잘 합쳐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하면 되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고 자체가 조금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네. 우리는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지만 환경산업이 된다. 사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까? 저는 좀 좁은 의미의 협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그 환경법하고 환경 기초시설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우선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은 하수 처리장의 어떤 그 시설 기준을 할 때 농도 규제, 이를테면 몇 ppm 이하로만 내보내라. 이것만 규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할 것 같으면은 시설 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콘크리트만 잘 쳐지면 이게 잘 건설된 것처럼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 기술이 발전할 필요가 없고, 네. 그리고 환경 기술이 그러니까 스며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냥 토목 회사에서 그냥 정해진 그런 어떤 그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고무줄, 네. 고무줄을 가지고 처리할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좀 늘리고 처리할 물량이 작으면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수 처리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이런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둘째는 지금 이 기술료에 대한 그 어떤 그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술료는 제로예요, 제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금 환경산업이라 하면 대표적인 게 환경 컨설팅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사람이 병이 걸리면 그러니까 의사가 일단 진단을 하고 무슨 약을 먹어라, 얼마 동안 어떻게 해라, 이런 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해야지 이제 사람이 병이 났듯이 환경도 다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걸 이제 담당하는 분야가 환경 컨설팅인데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비용을 제로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 관공서에서 제로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없이 약만 파는 형식이에요. 이를테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이제 뭐 발전할 여지가 아예 싹부터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배경이 있고요. 물론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환경 산업은 좀 소비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드는 산업이라 해가지고 가령 하수 처리장을 만들면은 뭐 100억이 들고 1000억이 들고 드는데, 그리고 이런 거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그냥 별 부담 없이 들여옵니다. 몇십억이 들든 몇 백억이 들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돈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수요처에서 보면. 물론 뭐 불신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닥달을 하는 게 이를테면 이제 현장 근무자들. 현장 근무자들은 그 주어진 상황이 안 좋으면은 무슨 방법이 없는데 검찰에서도 단속을 하는 게 이런 현장 근무자만 이제 애를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문제가 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 산업이 이렇게 시스템화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한 오염 물질이 나타나면 이게 어떻게 이제 발생이 돼 가지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느 과정에서 이제 이게 소멸이 된다. 이런 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지 어느 단계에서 차단을 시키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경 컨설팅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기술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전부 다 이제 새로운 기술들인데 현장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이런 거는 물론 그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현장 그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환경 기술은 이런 그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 용어를 쓰면 이게 연력학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안정화된 물질들입니다, 대부분이. 네.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해결을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발전을 할 수가 없죠.
뭐 이런 것, 예. 예, 그런 현장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부과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ISO 14000 환경 네.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환경 친화 기업 이것만 되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SO 14000 받으니까 현수막 크게 붙이고 그다음부터는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또 그 환경 오염에 또 범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우리가 여기 한번 대비해 본다 그러면은 어떤 외형적인 어떤 기준 자체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쟁력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도 크고 네. 기업도 안정화되는데 네. 그런 어떤 패러다임 그런 것을 아마 여기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박 사장님. 예. 박 사장님이 경영하시는 회사가 큐바이오텍이죠. 예. 네, 그 회사에서는 그 뭐 특정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그 폐수 처리 기술을 뭐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개발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환경 문제 중에서 폐수 쪽은 이제 일반 폐수, 아까 교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일반 건축에 가까운, 토목에 네. 가까운 그런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 폐수. 그쪽은 아주 또 고도의 기술을 또 필요합니다. 네. 독하기도 하고, 남분해성 이런 쪽이 있는데, 사실 울산공단 쪽은 이제 산업 폐수가 주 문제인데, 요 기술은 미국의 라이온델이라는 회사에서 POSM 공정이라는 거를 저희들한테 도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데 그 회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로 생물 플러스 화학 태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결국 태우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일본 같은 데나 유럽 같은 데 그렇게 공정을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SK 에버텍입니다만은 도입을 해서 소각을 하지만 초기에 여러 가지 생산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식 문제 때문에. 네. 그 당시 이제 생물팀에 있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원칙은 모든 물질은 사실 자연계에서 생물 아니면 그 햇빛 두 가지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물질도 생물이 분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박테리아를 선별을 했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한 5억 정도의 투자비를 들였습니다. 그래 결과 한 15억 정도의 매년 연료비 절감 플러스 이제 대기 오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를 이루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품화는 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예. 왜 그 국내에서 상품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뭐 늦었다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란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급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객관성 있는 사실 데이터를 수요자에서는 원합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병현 교수님 했지만 거기 컨설팅 컴퍼니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종의 복덕방 역할을 하는 거죠. 수요자가 나는 얼마의 비용에 얼마의 질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아주 그 문제를 받아서 해결만 답만 골라주는 데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확실한 기술을 골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쓰는 사람이 자기가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아니지만 자기가 고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분야를 고르다 보니까 기술 외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받고 기술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서 결국 시간이 자꾸만 걸리는 거죠. 네. 사실은 정부에서 환경 컨설팅 사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네. 그 미국의 그 일리노이 지역에 시카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더 그 앤더슨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환경 회계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초기 수요를 갖다 누가 충족시켜줬냐면 일리노이 주정부입니다. 네. 일리노이 주정부가 어떤 특정 지역에 그 산업을 개발한다거나 공단을 만들어 할 때 자기 그 주정부 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전문 그 컨설팅 회사, 소위 말해서 시카고에 소재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를 활용해가지고 그게 주문서를 계속 키워나가니까 그 회사는 그 지역에서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도 살고 환경도 살고 또 이 정부는 보다 더 양질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것도 아마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그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무리 기술 네. 뭐 그런 측면에 속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에 부닥치고 있어요 지금. 네. 뭐 기타 뭐 자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환경 설비도 일종의 설비인데 예. 뭐
건설 산업 기본법이라든지 법제도라든지 이런 네.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아까 이제 인허가 관련 문제인데, 환경 방지 시설업을 저희들은 결국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폐수 쪽을 한다면, 예를 들어 기술사, 수질 처리 기사부터 해가 한 4명의 기본 갖춰야 될 인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거기다가 대기까지 한다면 또 다른 4명, 8명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생물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환경 처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설비업을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서 실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 요건상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인력을 초기에 특히 이제 부담이 많은데 그 부분을 다 갖춰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실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은 환경 벤처들이 있는데 과연 그걸 다 갖추고 하는지 네. 그런 좀 부분도 있습니다. 울산시의 그 환경 산업 그 육성에 대한 의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울산 시민들의 그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좀 힘에 겨워하시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울산의 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불편을 해소해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술들을 산업화시키고 상업화시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환경 이 산업체를 키워서 울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방금 그 교수님께서 시에서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환경산업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뭐 현재 환경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힘겨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하고 또 새로운 환경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거고 조금 더 맥락을 달리하는 그런 측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시민들의 욕구는 높고 현실거리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에 울산의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던 거는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야기. 아직까지 고쳐야 될 부분 많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충 우리가 그 환경산업을 주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막 1세대 기술, 2세대 기술, 3세대 기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세대 기술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사후 처리 위주입니다. 이제 기히 발생된 공해를 어떻게 사후 처리하느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대기와 관련해서 집진 기술, 그 다음에 유해가스를 제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폐수를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사후 처리 기술이 뭐 1세대 기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울산의 경우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상당히 튼튼하다고 보고 두 번째 이제 기술이 우리 제2세대 기술이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전 예방 기술, 사전 오염 방지 기술이죠. 아까 이병호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자동차 산업에서 저공해 생산 공정이라든지 여하튼간에 저공해 원료 사용 기술이라든지 여하튼간에 아예 환경 문제를 발생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기술, 네. 그게 이제 제2세대 기술이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기존의 산업 자체가 충분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비교적 탄탄한 어떤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제3세대 기술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더 고급한 소위 말해서 생태 보건 기술이랄까. 그 외에 이제 지구 환경 보전 기술 같은 게 이제 제3세대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막 선진국을 위시해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고 뭐 저희도 곧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울산은 환경 산업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 이 정 교수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산인들의 의식부터 우선은 바뀌어져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시급한 어떤 과제고, 구체적으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울산 환경 진단을 지금처럼 협의의 어떤 환경 문제 중심으로 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산업도 네. 마찬가지고 좀 광의의
그러니까 환경 문제 해결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선 진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런 환경 설비 위주의 어떤 전략보다는 교육, 컨설팅. 사실은 법도 사실은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는 우리나라의 법이 뭐 굉장히 엄격하다 하지만 미국의 법은 더 엄격합니다. 슈퍼펀드라는 법은 말입니다. 네. 무한 소급 연대 책임입니다. 네.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를 지금 발견이 되면은 지금 그 기업을 문 닫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 그런 것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문 닫은 기업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환경 문제는 많은 지역인데 네. 어떻게 해서 문 닫은 기업이 이렇게 없느냐?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멀리서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선은 이 조금 더 바뀌어져야지 하는 패러다임이.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좁은 협의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법이나 이 환경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법부터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런 관공서에서 이런 산업을 좀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관공서에서부터 좀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 네. 관공서 어디서 받아들이겠느냐 하지만 제가 여기서 예를 들 것 같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가지고는 어떤 수요와 공급을 잘 이렇게 매치시키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협력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그 환경 산업을 위해서 1조 원, 이거는 뭐 틀림없이 환경 그 기술 개발 쪽에 이제 쓰여질 일인데, 이 중에서 좀 기술 개발 쪽만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좀 지원을 해달라. 왜냐하면 민간인이 그런 어떤 요구를 하면은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경우는 잘 들을 수가 없죠. 개인 어떤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그 지방 현장에서 이런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분야에 전반적인 좀 손질을 좀 해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요구를 하고 그런 인프라부터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 사장님. 예. 그 울산 환경 벤처 산업인데요. 이 벤처 산업의 입장에 봤을 때 울산의 환경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환경 산업은 일반적으로 IT 저희들이 정보라고 하는 그런 벤처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 막말로 PC만 있으면 IT 쪽은 누구든지 혼자서라도 출발할 수 있는데 환경 산업 쪽은 기본적으로 실험실 내지 그 수주하는 물량이 크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초기에 투자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저희들도 SK에서 7명이 출발을 했지만 뭐 퇴직금 가지고 그대로 시작했다 해가지고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SK 측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쓰던 실험실과 그 실험동을 일정 기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사실은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금액이 큰 그런 거기 때문에 새로 한 회사한테 똑같이 이제 기술과 자금과 명성을 다 평가를 하는데 다 열악하죠. 열악하니까 선택이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느 분야든지 초기에 출발하는 애 보고 걸을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유도 주고 하는 식의 그게 필요한데 그거 없이 시장에서는 바로 대학생하고 국민학생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네. 시장 가격이나 기술에서. 그래서 저는 울산 같으면 아마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자립도가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많은 돈을 버는 건 분명한데 그 혜택이 결국 서울이나 다른 쪽으로 가고 지방 자체에서는 순환이 안 된다. 뭐 금융 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정 교수님도 미국의 도시 예를 들었지만 초기에는 약간 지방을 울산에서 키우겠다 그러면 그런 혜택을 좀 주면서 적어도 유아기는 벗어나게 네. 해주는 그 필요성, 그 이후에 또 못하면 그거는 자연도태가 시장에 의해서 된다고 보지만 특히 초기에는 그런 부분을 잘 네, 해주시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 또 그 외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그럼 좀 일반적인 거지만 이제 정보 공개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뭐 단속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자료가 좀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네. 결국 환경이라는 부분은 지극히 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형성되고 또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의 가장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긍정적으로 공개를 하면 결국 시민들도 그리고 직접적인 업체들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단속 하게 하는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이 환경산업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단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현재 법 체계로서는 상당히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법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울산시에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금방도 제의를 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민관 학계도 같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네. 평가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그거에 대한 적당한 또 기술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환경 어떤 그 기술을 적당히 평가를 해서 그 기술료가 지불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환경 컨설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 아무래도 선진국은 환경 기술도 뛰어나고 또 자본 축적도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그렇다면 이 기술 교류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회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망설일 이유도 없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도입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도 향상을 시키고 하는 이런 전방위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환경 산업 기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같이 저변 확대가 돼야 되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전혀 망설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환경 분야도 그러면 외국에 종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경 문제의 어떤 특정 기술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무슨 수처리를 위한 어떤 특정 기술 하나가 전 환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이 있음으로 해서 또 전반적인 어떤 환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씩만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울산 환경산업의 밑그림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환경의 그 법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환경 산업이 클 수 있는 그런 그 법 체계를 우선 정비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울산시나 우리 울산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 관, 학 이런 협의체, 환경 산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기술이나 그런 어떤 공급의 수요에 관한 데이터베이스화도 시키고 기술을 평가도 하고 또 여기에서 또 마케팅도 했으면 좋겠어요. 마케팅까지 담당을 하고 울산시에 우선 환경산업과 내지는 팀을 좀 신설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여기에서 환경기술팀 그리고 환경 마케팅팀 그리고 환경 경제팀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윤활유 역할을 해서 환경 우선 컨설팅 사업을 키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사의 역할을 해야지 이 외국 기술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 기술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거는 무슨 구체적인 약을 가지고 진출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정 교수님 말씀 맞다나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컨설팅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컨설팅업을 키워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체가 클 수 있도록 이런 울산시에서 그런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그 마무리 기술이 부족한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수요처에서 좀 그 불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 기술을 많이 들여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이제 그 민관학 그런 평가팀이나 산업체의 그런 팀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 조선 산업이 거북선 그림 하나 가지고 일으킨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듯이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환경 산업은 굉장히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인적 자원이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만 힘이 잘 걸리면, 모멘텀이 잘만 걸리면은 아주 좋은 훌륭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 교수님. 정 교수님께서는 울산의 환경 산업의 밑그림 어떻게 그리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환경협의체에 대한 내용도 국장님하고 교수님하고 사회자님하고 생각이 아마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런 네. 면에서 어떤 인식이 수준이 같아질 수 있도록 환경경영이라는 어떤 개념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경영이 확산되면은 초창기에는 환경산업이 수요합니다. 환경관리를 잘하겠다는 것이 바로 환경산업의 수요고, 네. 그것을 잘하면은 또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신규 사업의 어떤 영역이 되어버리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환경경영이라는 것은 환경산업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기업들이 인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업들도 환경을 이제는 경쟁력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정부나 어떤 다른 데 의존하지 말고 환경은 경쟁력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법을 안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면서 환경이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들 좀 확산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 사장님. 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울산시에 바라는 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의 뭐 역할은 우리 흔히 계획에서 플랜 두 C 할 때 그 C라는 부분, 검토 내지 체크,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크게 본다면 이제 선의의 경쟁을 좀 유도한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가지고, 일부 기업한테 뭐 특혜를 준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겠지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 벤처타운을 환경 만들 때 기본적인 부분은 다 만족을 시켜주고 경쟁을 어느 정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말씀만 하는 회의도 마찬가지고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지속성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계속 하는 게, 시작은 이제 뭐 10년 전부터 사실 여러 가지 G7 프로젝트 시작은 많았지만, 네. 아까 그 C라는 부분, 검토라는 부분을 한번 거치고 났을 때 새로운 계획, 네. 그게 큰 흐름에서 애초에 시작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언젠가는 깨끗하게 돼야 되는 우리의 목표자 수단인데, 하여튼 그 뜻을 잊지 않고 계속 가는 거. 그래 할 때 이제 수요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업체에서도 그 믿고 진짜 길게 투자를 할 수 있다거나,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벤처라는 건 인생을 거는 건데, 네. 그 부분에 어떤 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장님. 이 지속적인 환경 정책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울산의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수요도 비교적 풍부하고 또 여건도 양호하다고 봅니다. 해서 나름대로 뭐 아까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측면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기업이 원하고 그러한 미래 발전 방안이 있다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 산업이든 산업의 발전이나 혹은 기술 개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주체가 민간이다. 그리고 이게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 어떤 시절처럼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관이 짜놓은 틀에
조직 틀에 거기에 딱딱 맞춰가는 그러한 산업 정책 내지는 어떤 산업 발전이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기술 개발도 예를 들자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떠한 기술을 무조건 만들어라는 식으로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한다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산업의 발전이나 어떤 기술의 개발 이건 어디까지나 그 주체가 민간이고 또 영역 자체가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을 해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그것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희 법체제나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제거를 해야 되겠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밀어줄 만한 어떤 지원해줄 만한 시스템이나 그런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비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혼자 힘으로 안 될 경우에는 산업계나 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저희가 지원과 협력과 어떤 그런 시책 추진에 전혀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새로운 첨단 미래 산업인 환경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니 우리 울산은 이 환경 산업이 자리 잡기에 또 발전하기에 전국에서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리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울산의 환경 산업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토론을 계기로 우리 울산이 환경 산업의 메카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울산 진단 여기서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